안녕하세요. 지능기전공학부 구은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가격 예측하기 문제에 대한 발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순서는 문제 선정 과정, 데이터 가공 방법, 캐글 리더보드 제작, 3가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문제 선정 과정입니다. 올해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양상추 공급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게는 물론이고 여러 프랜차이즈조차 양상추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게 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농수산물의 경매 가격이 매겨지는 과정도 폭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경매사가 주관적으로 매기기 때문인데요. 결국 경매사의 주관적 가격 책정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발생했지만 기사의 날짜를 보시면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락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의 등급이 당일 공급된 물량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 공급량이 적으면 2kg 상품이 중품으로 책정되지만 공급량이 많은 날에는 같은 상태이더라도 하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공급량이 적어서 높은 등급이 된다면 더 많은 값을 받아 좋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 역시 공급량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어서 중품이 되더라도 가격은 결국 하품일 때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매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값을 쳐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는 의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통해 기상 환경 및 등급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예측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의 목적은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경매가 균일화입니다. 당일 제공된 양을 고려하지 않고 농수산물이 거래되었던 경매 데이터만을 가격 예측에 사용합니다. 경매 데이터 안에는 품목, 등급, 거래 가격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을 예측한다면 제공량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델이 생성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용된 경매 데이터 속 평균 가격이 제공량의 영향을 받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각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이 보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가격이 정해졌더라도 농수산물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매사의 판단이 개입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통해 상품의 상태를 판단하고 무게나 원산지를 반영하는 등 자동으로 등급을 매겨주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한다면 조금 더 공정한 가격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 방법입니다. 우선 저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제공한 농수산물 경매 정보 데이터를 2021년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오랜 폭염이나 장마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상 데이터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 자료 개방 포털을 통해 전국의 강수량과 기온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콜앱에서 데이터를 로드해서 가공해 주었습니다. 우선 기상 데이터를 경매 데이터와 일자를 기준으로 통합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금 날짜 방식이 다른 상태여서 경매 데이터의 거래일과 기상 데이터의 날짜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이픈을 제거한 후에 열 이름을 변경하여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강수량 데이터를 경매 데이터에 합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경매 데이터가 가락시장과 양곡시장에 대해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가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경매 데이터를 살펴보니 전일 평균과 전일 대비는 값이 모두 0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시장 구분과 구분열 역시 모두 같은 밸류를 가지고 있어 제거해 주었고 등락 데이터를 보니까
정답 값으로 사용할 평균가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제거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 및 품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데이터의 밸류별로 개수를 확인해 보니 종류도 많고 4개, 12개 등 데이터 수가 작은 항목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변형시키고자 했고, 변형 후 품목의 종류가 20개에서 30개 사이가 되도록 기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품목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의 기준치를 변경해보며 그때 품목 종류 수와 데이터의 양이 적절한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가 700개보다 많은 품목만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품목 종류는 22개, 데이터의 양은 26,265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처리가 모두 끝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이클론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품목의 종류가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래티파이 기준을 품목 및 품명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함수에서 셔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섞어 주었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인덱스를 리셋해 주었고, 품목과 거래 단위가 모두 동일하게 분배된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Y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의 평균가열을 제거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답 파일로의 제출을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꾼 후 열 이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id열은 Y테스트 데이터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행별로 값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샘플 서브미션 데이터는 Y테스트 데이터의 프라이스 값을 0으로 변경하여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toCSV 함수를 사용해 처리된 모든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캐글 리더보드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예측하는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회귀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귀 문제이지만 성능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 R2 스코어를 선택했습니다. 캐글 리더보드에는 Y테스트 파일을 솔루션 파일로 제출하였고, 퍼블릭 리더보드 퍼센티지를 100으로 설정하여 테스트 보드만 운영했습니다.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샘플 서브미션 파일을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고, 시드 값도 모두 같은 값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온 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X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데이터가 오브젝트로 존재하는 컬럼은 사이클런의 라벨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류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합쳐서 핏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간의 스케일 차이가 있어서 스케일러를 사용하려고 하니 전 7일 대비열의 결측값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품목과 등급, 거래 단위에 따라서 전 7일 대비 값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이나 최대, 최소값으로 난값을 채우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0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정교화해 주었습니다. 스케일러는 여러 스케일러 중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DNN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플롯 텐서형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모델은 베이스라인 코드의 정확도가 70에서 8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히든 레이어를 한 개만 사용하였고, 노드 값도 64로 설정하여 간단하게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스코어를 확인해 보니까 목표한 정도의 성능이 나와서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파라미터를 결정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코드는 높은 성능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도 작게 설정해 주었고, 에포크도 10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같은 파라미터에서는 여러 초기화 방법 중 자비의 유니폼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자비의 유니폼으로 가중치 초기화를 해주었습니다. 과적합 방지를 위해 드롭아웃도 사용해 주었는데 레이어의 수가 적고 에포크도 작게 설정되어 있어 P 값은 0.2로 사용하였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RELU를 사용하여 최종 모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MSE 로스를 사용해 주었고 옵티마이저는 보통 아담이 더 좋은 성능을 내지만 현재 설정된 모델에서는 SGD를 사용하여도 적절한 결과가 나와서 SGD를 옵티마이저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결과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 R2 스코어가 0.87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고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베이스라인 점수는 0.87258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격 코드에서는 베이스라인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러닝 레이트와 에포크 모두 0.0001과 400으로 더 크게 설정하셨고 레이어는 5개로 노드는 1028로 늘려 사용하셨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베이스라인 점수보다 높은 성능을 내주셨지만 단순한 데이터 특성에 비해서 레이어가 깊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디펜스 코드에서는 레이어의 수를 적게 하고 대신 노드 수를 크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코드에서 레이어의 노드 수가 한 번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 피처 값을 512로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안정적인 모델 설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를 안정적이게 설정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적은 레이어로 큰 노드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를 따로 하지 않으셔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베이스라인 코드와 동일하게 자비의 유니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성능이 좋아서 그대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외 부분에서는 베이스라인 코드와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디펜스 코드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7일 대비에 존재하는 결측치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결측치를 0으로 채웠던 방식을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제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유사값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델은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변함에 따라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 옵티마이저와 파라미터까지 조정하여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9985의 디펜스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